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에 어린이병원. 선생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감염되고 나서 그 이후에 2, 3개월 동안 뭐 다양한 증상이 있는 거를 롱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런 롱코비드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롱코비드 증후군, 소아에서는 어른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병원 부의사장님이신 남성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우리 아이들 병원 남성호입니다. 저희 상사시죠? 갑자기 손을 이렇게 가서 못하게. 오늘은 조금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소아 환자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몇 명 정도 진료를 보신 것 같으세요? 불과 한 달 뭐 전에만 해도 확진자가 막 20만 명, 30만 명 이럴 때는 코로나 환자만 하루에 뭐 400명, 500명씩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코로나 감염 이후에 괜찮은 아이들도 있지만 2, 3주 내내 계속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한 뭐 코로나 감염된 아이들 중에서 몇 % 정도 되는지 뭐 국내 데이터가 없으면 해외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22년 초, 그 다음 21년 말부터 확진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해서 연구가 나와야 돼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최신 해외, 그렇죠. 그래서 해외 데이터들이 꽤 많은데 특히 뭐 유럽 쪽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보면 이런 롱코비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환자들은 대개 한 10% 내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근데 확진자. 그럼 10명 그렇습니다. 감염되면 한 명은 한명 코비드 정도 증후군이 그렇다고 보는데 나타나는. 작으면 5%, 많으면 10% 정도의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작은 수는 아니죠. 그럼 꽤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주로 이제 소아에서 네. 그런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올까요? 전신 증상,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 그 다음에 뭐 신경계 증상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전신 증상은 뭐 계속 열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피로감, 근육통, 그 다음에 뭐 호흡기 질환은 기침이 계속 이어진다든지,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신경계로는 브레인 포그라 그러죠. 멍한 증상들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정말 아이들이 뭔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픈 건지 졸린 건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로감, 계속 자려고 하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성인하고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이게 소아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은 증상들을 발견해주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사실 감별은 안 되는 정도예요. 네. 소아에서도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인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조금 이 캐치하기가 어른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애가 코비드에 걸리고 나서 나았는데 콧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염인지 아니면 코비드의 증상인지 그래서 이걸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격리를 해야 되는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건지 검사를 만약에 다시 해야 된다면 언제쯤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5월이니까 지금 꽃가루도 엄청 말리고 있어도 콧물은 그냥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일단 증상이 뭐 2주에서 3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 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2, 3주 한번 이상? 체크업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아요. 괜찮겠지 하면서 열이 조금 나고 그 다음에 뭐 눈이 조금 빨개지고 그런 증상들을 그냥 놓치고 그냥 갔다가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들을 그게 가장 문제죠.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으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한테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신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 네. 그게 사실은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제일 겁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라도 특별히 성인보다 소아가 더 퍼센트가 높은 건지 뭐 그런 걸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2, 3년간 봤을 때 케이스가 뭐 몇 건 안 돼요. 그거에 의해서 안 좋은 사례로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증후군은 아직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그렇죠. 거라서 치료만 잘하면 되는데 좀 우리나라에서의 의료 수준은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거의 20% 이상이 지금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감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증으로 가는 확률도 좀 낮고 사망률도 성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롱코비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성인보다 더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백신이 애매하잖아요. 백신을 그쵸. 맞힐 거냐 안 맞힐 거냐. 사실 부모님의 선택이긴 한데 25%가 걸렸는데 중증으로 가는 건 1% 미만 그러면은 소위 몸으로 때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꼭 맞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저질환이 있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 있고 논문을 봐도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 다음에 비만 이런 아이들이 롱코비드로 가는 그런 유병률이 더 높다고 그렇게 연관성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그거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럴 것 같아. 성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은 접종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롱코비드가 오는 기전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오는 이유들이 보면 첫 번째로는 몸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그 바이러스들의 죽은 그런 조각들이 몸에 있다가 다시 몸으로 재흡수돼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백신으로 조금 눌러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백신을 맞는 게 롱코비드 증후군을 좀 예방하거나 아니면 경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롱코비드 증후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를 한번 걸렸던 아이들, 그리고 그때 좀 증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 두통이나 이런 게 무기력증이나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정신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너무 이걸 무섭게 받은 경우에 증상이 실제 없는데도 계속 더 느끼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가이드를 주시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잘 모르시면은 병원에 이제 또 데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걸 교육을 받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실 보호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코로나가 사실 힘든 병이긴 했고 되게 2년간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을 힘들게 한 병은 맞는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혼자 앓지 마시고 병원이랑 상담하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